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동기들보다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발육이 빨랐다. 두 번째는 설득을 잘했다입니다. 그래서 설득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을 모으고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타이밍, 두 번째는 개연성,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각각의 적절한 예시들을 들어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고리타분합니다. 이거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마구잡이로 제가 생각나는 걸 그때그때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려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 효과가 없으면 저한테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 역시도 얻는 것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근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 자신을 새로 계속 개발해야겠죠? 기술을 갈고 닦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에 관한 첫 녹음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연재할 겁니다.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설득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이 세상의 모든 주제를 전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해주세요. 아, 이건 이러이러해서 나의 경우에는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이러해서 나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누구보다 제가 많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한 제가 계속해서 자랑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저는 여기서 귀여운 잘난 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꼭 써먹을 수 있도록 그것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득은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설득의 사전적 정의예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의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정리한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상대편이 이쪽 이야기를 따르도록 역시 따르게 하는 게 이유예요. 목표예요. 최종 목표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한대요. 깨우친다는 건 모르는 걸 알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도록,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깨우친다고 말을 하죠. 일종의 저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계몽시킨다,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예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시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논리, 그 다음에 타이밍,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체계적으로 막 무슨 7가지 조건,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더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시가 생각날 때마다 간략하게 메모해두고 꾸준히 계속해서 생산할 겁니다. 그럼 내용이 계속 생산할수록 여러분들께서 그 밑에다가 본인이 와닿는 거,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혹은 들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 것이 제 영상이 멀리 퍼지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말했죠. 저의 성장. 여러분들의 많은 케이스를 제가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감정을 이입해보고 거기에다가 제 나름의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다시 피드백받고 다시 또 제시해보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걸 확신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학원에서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토론의 장을 저는 항상 열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씩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전적 의미는 얘기를 해버렸죠. 요거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득의 조건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어요.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게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설득하려면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설득 시작하죠. 자, 설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막 설득을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막 설득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상대가 원할 때예요. 그걸 진짜 중요한 설득 한 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일단 그걸 원하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득이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학원 간판을 보고 띡 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학원 등록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타겟팅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학생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학생이 어떤 타입인지,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학생이 학교에서는 어떤지, 뭐 전 학원에서 어떤지 그런 걸 자꾸 물어요. 그러면 자꾸 물어야 엄마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전 학원에서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학원에 대한 불만이 나와요. 잘 기억해 뒀다가 엄마 얘기 딱 끝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학원상에 맞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엄마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물어보죠. 아이에게 막 아이랑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막 말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애가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양해를 구해요. 말하기 전에 어머니, 저 일단은 아이하고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아이가 이제 보통들 다 초등학교 도형 단원쯤에서 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때 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개입하려고 하면 엄마한테 처음에 양해 구했던 얘기를 다시 해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아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엄마가 얘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충분한 정보를 다 얻은 뒤에 그리고 엄마와의 얘기를 시작하죠. 엄마가 원하는 부분,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야죠. 두 번째, 아니 뭐 타이밍 얘기하면서 개연성 얘기까지 다 해버렸네요. 집중력. 이게 사실 집중력 얘기도 다 해버렸네. 이게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게요, 씨름에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밀려고 하면 그 힘을 이용해서 뭐 살짝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에 제가 꼬꾸라지도록.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설득에 있어서 이 기술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보통 변호사 나온 드라마를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수츠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네, 법정 드라마예요. 진짜 뭐 주인공 게브리엘 막트도 너무 멋있지만, 그러긴 하지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그 논리력 싸움이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일단 제가 쌈딱이기도 하고요. 제 기본적인 성향이 쌈딱입니다. 저는 설득을 어떤 싸움의 한 종류라고 늘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건 개인적 성향입니다. 그냥 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저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지고 나면요, 굉장히 오래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곱씹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계속 곱씹고 있어요. 그건 그냥 제 삶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형질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완벽하게 제압이 가능했었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아마도 제가 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일 거예요. 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우리는 주로
우리 주변에 같은 또래 애들하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제 동기들보다 저와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보다 비약적으로 빨리 자라게 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집이 커진 거, 또 하나는 설득력입니다. 말빨이라고 하죠. 네, 그것이 되게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두 개가 아주 일찍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그 두 개는 지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졌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치욕으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곱씹고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게 다르게 대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의 저의 어떤 성향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집중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현명한 사람은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고 모두를 칭찬할 수 있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학에서 대우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A이면 B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뭐도 참이냐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네, 이게 참이에요. 이게 대우명제거든요. 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이걸 해야 한다. 이 논리가요, 대우명제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A이면 B이다.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요, 이 말이 되게 쉬워져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거든요. 남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해요. 내가 뭔가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쌈딱이. 오히려 제가 그걸 잘 받아들일 때는 언제냐? 진짜 더 큰 승리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참아져요. 전략적으로 참아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해주면 약해지거든요. 기분 좋아져요. 그럼 약해집니다. 막판에 내가 이기면 돼요. 중간중간에 다 들어줍니다. 진짜 상대방 말이 맞는 것 같을 때 진심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럼 상대방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되치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인정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대우명제를 설명하냐면은 이러지 못하니까 내가 현명한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게 맞으니까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잘했을 때 칭찬해 주자고요. 두 번째, 모두를 칭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깎아내리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정욕구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욕구. 여러분들 진짜 잘하면 주변에서 인정해줘요. 냉정하게 아직 진짜 잘하지는 않으니까 주변에서 인정이 아직 안 해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그 인정욕구, 그것을 상대방한테 채워주는 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정신력으로 이걸 극복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특정 역량에 대해서 충분한 인정욕구를 다 채우면요. 그러니까 매우 잘해서 내 인생 스스로에 대해서 요즘 만족감을 얻으면요. 칭찬이 되게 여유롭게 나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에 인색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제 자신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 잘해주고 싶어요.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 근데 이게요, 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남한테 칭찬해주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돌아와요, 그게. 남을 채워주면 그 채워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돌아와요. 마음을 건드리면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예측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돌아옵니다. 그럼 그제 가서야 선순환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유의하실 게 있어요.
칭찬하는 거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딱 들은 사람이 뭐야 이 칭찬은 별 의미도 없는데 이거 나 이거 아닌 거 아는데 만약에 저한테 제가 지금 몸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야 너 살 빠졌다? 너 살 엄청 빠졌다 그러면은 아무 느낌도 없죠 저한테. 아 또 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려고 나한테 또 이러나. 내가 그 말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만 요즘 안 그래도 살 쪄가지고 내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 좀 이상한데? 반감만 들어요. 칭찬을 할 때요 정말 집중해서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자기 스스로가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게. 오케이 인정. 나 요즘 그거 열심히 했어. 그걸 인정해줘? 이야 나한테 관심 많은데. 그래야 진짜 인정 욕구가 채워지거든요. 칭찬하는 기술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런 제가 흘린 주제에 대해서 막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막 던지세요. 그럼 제가 잘 적어놨다가 제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예시가 생기거나 혹은 과거의 어떤 예시가 떠오르면 바로 영상 제작 들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구글의 알고리즘처럼 올게닉 초이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뭐죠? 이게 유기농적으로야? 올게닉 유기농인데?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선택들처럼요. 그냥 필요할 때 굉장히 그것이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되게 절실할 때 그런 자연스러운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키자고요. 그래서 저는 막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댓글로 뭐 사연도 써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사례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잘 킵해두고 있다가 일본의 훌륭한 작가 아니고 인기 있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늦게 글을 쓰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당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천재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기억의 서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기억이 정말 자세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기억의 서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그 기억의 서랍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이 설득이에요. 설득. 제가 이거 가지고 아마 제 인생에 득을 되게 많이 본 모양이에요. 지금껏.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제 머릿속에 되게 저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뽑아먹지 않으면 뭐 기억 까먹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피드백, 어떤 댓글 이런 것들이 아마 저로 하여금 제 기억 또는 제가 주변에서 들은 거, 제가 책 보고 느낀 거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믹스된 상태에서 정리된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를 칭찬한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조절이 쉬우면 우리는 그걸 감정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죠? 아니, 학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아니, 어른들이 애들한테 제일 많이 너 그걸 왜 좋아하니?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난 네가 그걸 좋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좋아하니? 아니,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좋아한다는 그 감정은요, suddenly, 갑자기 느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밥을 한 숟가락 먹는다고 해서 5% 배부름을 느끼고 밥을 2숟가락 먹는다고 해서 10% 배부름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빡 하고 신호가 오죠. 아, 배부르다. 그럼 그 전까지는 안 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의미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어디서 듣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TV에서 뭘 보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쌓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찾고 있어. 그러면 내 감정이 좋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런 것 좀 제발 물어보지 좀 마세요, 어른들. 학생들한테. 넌 그걸 왜 좋아하니?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요. 차라리 내가 이러이러한 걱정 때문에 네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게 좀 걱정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들으니까 또 흥분하게 되네. 애들한테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설득의 조건, 타이밍, 개연성, 집중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이상 유튜브는 10분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개연성과 타이밍, 집중력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